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육연구소의 김태령입니다. 오늘은 자연어와 자연어 처리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는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최근 이 분야에서 굉장히 발전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공지능은 뭔가 코드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뭔가 컴퓨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인공지능들은 어떤 로봇과 같은 형태로 우리와 대화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공지능입니다. 그 앞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말을 이해하고 듣고 표현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자연어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어라는 거는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에서 쓰이는 컴퓨터 언어와 그 기계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연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연어 처리는 이러한 인간의 언어 분석과 표현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산 기법으로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언어학 등이 융합된 인공지능 응용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봇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연어 처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단어를 변환하는 규칙 기반 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언어마다 규칙이 너무 다르고 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확률 기반 번역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언어마다 너무 다르고 어려워서 구축과 유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는 세네 가지 이유로 가장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복잡성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복잡하고요. 그에 따라서 언어도 너무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애매성입니다. 컴퓨터는 규칙이 명확합니다. 1과 0으로 표현되는 세상 속에서 정확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컴퓨터인데 인간의 경우에는 말을 할 때 정확한 규칙에 맞춰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와 동사, 그 동사와 주어가 위치가 바뀌어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종속성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종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한테 그것 좀 가져올래?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다 알 수가 있지만 어떤 컴퓨터 그리고 그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종속성 문제인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 포함된 형태론적 다양성, 통사적 다양성, 그리고 뭐 언어별 특징도 자연어 처리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예를 들면 한국어나 일본어나 터키 같은 경우는 첨가어들이 있어 그 다양한 형태소가 결합해서 어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터키어는 평균적으로 한 7개의 형태소가 결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굴절어 계열, 뭐 스와힐리어 계열, 뭐 아랍어 계열 다 다른 형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통사적 다양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사가 문장에서 앞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뭐 중간에 있느냐, 뭐 이런 위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바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 제안한 게 이제 앨런 튜링이었죠. 1950년에 튜링은 대화를 통해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단순히 번역을 하고자 했어요. 규칙에 따라 하나씩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언어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언어마다 규칙이 너무 다를 뿐더러 이 다양한 동사적 변화, 뭐 학교에 간다, 가다, 갔다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언어라는 건요, 이해가 없이는 말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해야만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자라는 챗봇이 처음 나오게 됐어요. 이제 튜링 테스트에 처음 도전하게 된 그런 엘리자였습니다. 이제 이 엘리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래도 해보면
뭔가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엘리자는 단순히 키워드 기반의 챗봇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어제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엘리자가 밥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가 그럼 뭘 먹었는데? 라고 되묻는 식이었죠. 예를 들어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친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데? 라고 물어보는 식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지만 어느 정도 대화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이제 점차 등장을 했고요. 문장에서 그 단어 자체보다 단어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라는 게 말 자체보다 어떤 맥락,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규칙 기반과 뭐 통계적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거쳐서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딥러닝 이전에 그 자연어 처리의 핵심이 됐던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죠. 정보를 검색할 때나 어떤 지식을 구성할 때나 이 앞으로 자연어 처리는 이 모든 인공지능의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타자를 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마우스를 쓰고 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면 우리가 말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으로 이 인공지능을 다들 동작시킬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의 방법을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입력 문장에서 자연어 전처리라는 걸 시행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전처리입니다. 자, 전처리를 위해서는요, 문자열의 분석을 위한 작은 단위, 그러니까 내부에 일정한 공간을 할당을 하고 이제 그걸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토큰 단위로 나눠야 됩니다. 자, 토큰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의미 있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단위로 토큰을 정의하고요. 그 토큰 하나에는 어떤 단어나 뭐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형태소 등을 이제 토큰 단위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각각의 토큰에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태소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형태소 분석이라는 건요,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최소의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단어로부터 어근, 접두사, 접미사, 품사 등 다양한 언어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서 형태소를 찾아 처리합니다. 특히 형태소는 언어 내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더 쪼갤 수가 없죠. 이 모든 언어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의어, 다의어 등이 있어서 어절 자체만으로는 이 중의성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등록어, 오탈자, 신조어 같은 경우도 이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에는 어간 추출이나 원형 복원, 품사 부착과 같은 그런 좀 어려운 작업들이 있어요. 마치 이게 컴퓨터보다 언어학에서 더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어간 추출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단어의 접미사나 어미를 제거해서 같은 의미를 갖는 형태소의 기본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너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널이라는 그런 기본형으로 어간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형 복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단어를 사전형으로 통일하는 작업이에요. 비슷한 단어들을 하나의 의미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자, 품사 부착도 여기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제 품사 태깅이라고도 해요. 단어의 토큰화 과정에서 각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 작업들을 이제 조금 분해를 해보면, 너는 어제 공원에 갔다 라는 게 있다면, 너라는 대명사, 그리고 너는에서 느는 조사, 그리고 어제 공원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 가다라는, 공원에 가다라는 에 가다가 따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을 뜻하는 뭐뭐 왔다까지 이렇게 따로 분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분해할 수 있어야 의미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구문 분석을 하는데요. 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의 구조를 찾아내는 과정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구문 분석의 과정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문장의 구조를 트리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몇 개의 형태소가 모여서 구문 요소를 이루고요. 그 구문 요소 간의 결합 구조가 트리 형태로서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문장은 주어부와 수어부로 나뉘고요. 주어부는 관사와 형용사구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구는 또 형용사와 명사로 나뉠 수가 있고, 이 각각의 단위들이 언어 토큰에 저장이 됩니다. 수로부도 이제 그림과 같이 트리 구조로 나뉘어서 각각의 단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구문 분석 트리를 파스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의미 분석은 자연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의 의미에 근거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문 트리와 기호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언어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 중간 코드 생성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구문 트리나 어떤 기호표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미 분석기인 거죠. 의미 분석 부분이 사실 또 여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나 어떤 계산 모델을 구현하는 것, 실세계의 지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문법적으로 맞지만 의미상으로 틀린 문장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것도 문법상으로 맞지만 의미상으로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담화 분석입니다. 담화라는 것은 문장 이상의 분석으로 전체 문맥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문맥을 통해야만 대화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그것 좀 가져올래? 아니면 이것 좀 해줄래? 라는 말만 들어도 당장 우리는 알 턱이 없지만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것처럼 문맥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형태소, 구문, 의미, 담화 분석 같은 이제 전처리는 1차 특징을 추출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문장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신경망을 통해서 2차 특징을 추출해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CNN과 같은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 같은 정적인 분석에 되게 효과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연속적인 특징을 가진 데이터 처리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열적인 처리, 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 순서가 있는 처리는 RNN 등으로 해결을 합니다. 재기신경망이라는 건요, 시간에 따른 순차형 재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입출력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처리를 하고 이전의 출력값이 현재 결과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RNN은 현재 검색어 창에 글자를 입력할 때 작동하는 그런 자동 완성 기능이나 스마트폰의 음성을 인식하는 문장 입력 기능, 각종 언어 간 통번역, 그리고 뭐 기계와 사람이 이제 채팅하는 챗봇, 영상의 뭐 자동 자막 입력 등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뉴스를 통해 인공지능이 기사나 글을 쓴다는 것도 이런 RNN 기반의 인공지능인 거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 말을 할 때 굉장히 발음이 엄청 좋지 않아도 인식을 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안녕하세요란 말을 약간 얼버무리듯이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내가 안녕하까지만 들어도 뒤에 새우가 나오겠구나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에서 새우를 조금 얼버무리더라도 비슷하면 새우라고 말한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신경망이 바로 RNN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재기신경망을 통해서 어떤 언어 예측 그리고 기존의 언어에 덧붙여서 점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 모델이 바로 재기 모델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그 RNN에도 앞서 얘기했던 그 정보 소실 문제가 여전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RNN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한층 더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RNN 이후에 LSTM, 그러니까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정보를 따로 빼내서 잊지 않고 이제 뒤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기존의 RNN 구조에서
그 중요한 정보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별도로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LSTM 구조에서 질문을 처리하는 거 따로, 답변 처리하는 거 따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두 개의 LSTM을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이제 비교적 많이 발전되었던 그 단계에서는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길이가 긴 문장에서 핵심 단어를 집중해서 그 주변에 보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게 얘기를 했어도 그 문장에서 핵심은 따로 있고 그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핵심 단어 주변에 몰려 있어요. 자, 그래서 2017년에 구글은 이 LSTM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신경망만 이용해서 이름도 멋있어요. 트랜스포머 범용 딥러닝 모듈 아키텍처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언어 인공지능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 뭐 벌트, GPT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의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언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연어 처리 쪽에서 나오는 단어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단어들인데요. 처음 통계적인 방법에서 자주 나왔던 알고리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TF-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출현하는 빈도, 그걸 TF라고 해요. 그게 흔하면 그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되는가,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통계적 수치가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 게 TF-IDF입니다. 자, 두 번째 원핫 인코딩은요, 문자를 숫자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컴퓨터가 언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숫자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서의 단어를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벡터상의 공간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0과 1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이후에는 단어 수준의 임베딩, 그러니까 그 고차원에서 저차원의 수준의 벡터 공간으로 이렇게 넣는 단어 수준의 임베딩이 신경망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변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와 주변 단어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함으로 단어의 의미를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원핫 인코딩은 단어 간 유사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사도는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의미적 자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인 성질이 유사한 단어들은 벡터 공간에서 유클리디안, 코사인 유사도 이런 거 그 수학 시간에 있던 그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벡터들로 표현이 됩니다. 즉 의미가 가까운 단어들로 문장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단어 임베딩의 대표적인 그 워드2백이라는 게 있는데, 단어를 벡터상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공간상에. 자, 그러면 나무와 잎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바다와 조개는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개와 나무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도록 하는 게 워드2백입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단점은 있었습니다. 워드2백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배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 배가 파손됐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얘기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워드2백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점차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ELMO라고 하는 이제 2018년쯤에 제안된 이제 새로운 워드 임베딩 방법으로 언어 모델로 하는 임베딩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안이 새로 됐습니다. 자, 이 ELMO의 특징은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양방향 언어 모델이라서 문맥을 반영한 그런 워드 임베딩 기법이에요. 이 모델은 최근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모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범용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워드 임베딩 정도에서 이제는
문장 수준으로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벌트라는 그런 사전학습 모델은요, 특정 과제를 하기 전에 사전 훈련 임베딩을 좀 실시를 해서요, 기존의 임베딩 기술보다 과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버트의 다른 특징은요, 이것도 역시 양방향 모델을 적용을 해서요, 문장의 앞과 뒤의 문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버트의 활용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와 다양한 언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버트 이후에 이제 GPT, GPT-2, GPT-3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뭐 GPT-3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GPT-3는 어떤 하나의 단편 소설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어떤 용무만 그 내용을 작성을 하면 앞에 인사말 그리고 끝에 어떻게 인사하는 말까지 포함을 해서 이메일 작성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이게 너무 불러올 파장이 커서, 그리고 아무나 사용하기엔 너무 위험해서 마치 사람처럼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허락된 몇 명만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언어 모델입니다. 이 자연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언어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토대로 이런 GPT 모델 같은 언어 인공지능들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또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한글에서는 또 한글만의 그런 다양한 언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만 가지고는 우리의 그 언어 모델 수준을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언어의 말뭉치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모델들도 앞으로 굉장히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이제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같이 협업해야 하는 분야라서 앞으로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런 챗봇을 현재 공개되어 있는 몇 가지를 통해서 간단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엘리자라는 초기 챗봇과요, 그 다음에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왓슨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예전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자 만들어졌던 그 엘리자라는 챗봇을 간단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챗봇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엘리자가 얘기를 하죠. 나는 엘리자야. 나는 너의 어떤 치료사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쉽게도 한글은 안 되고요.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이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내가 하이라고 했던 거를 이미 어떤 규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배고프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 배고픈 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또 대답을 하면 그 친구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내용에 대한 규칙이 없으면 tell me 뭐라고 하면서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언뜻 보면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조금 내 말을 듣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의 챗봇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왓슨 어시스턴트라는 챗봇을 통해서 지금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챗봇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짧은 영어를 동원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왓슨 어시스턴트를 그냥 체험할 수 있게 잠깐 여기다 놔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은행에 관한 어떤 그런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을 잡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내가 내일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몇 시가 좋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내 집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내 집 코드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입력했던 정보들을 토대로 자 16시 내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방문을 하냐고 하죠. 계좌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넣었던 주소 그 다음에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하는 챗봇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은행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뭐 대학교의 조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은행의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연어라는 분야가 이렇게 간단히 1시간 만에 사실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한 뭐 15주차 이렇게 16주차 이렇게 배워도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자연어 처리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발전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특히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은 산업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